자, 이제 제2강 3회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제3장에서는 여기 개항 이후에 사회 세력이 크게 5가지 사회 세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지배층에서는 정권을 갖고 있었던 집권층이 있었고, 또 향촌사회에서 다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위정적 사파들이 있었고, 그 위정적 사파의 세력 중에서 이제 서구의 문물을 접하면서 서구 문물의 특히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인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양의 과학기술은 받아들이되 사상과 체제는 우리 나라 것을, 동양 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도서기파 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하고, 일부의 사회세력 중에서는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사상과 체제도 받아들여서 우리도 서양 사회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피지배층은 주로 농민층 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집권층에 속하고 있었던 이제 조선 정부가 그 당시에 현실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나름대로 이제 조선 사회를 바꿔가려고 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선 정부의 정책도 시기에 따라서 달라져 간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1864년서부터 1873년까지, 즉 대원군 시기에는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호법법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서원의 철폐라든지 혹은 정치제도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하기도 했지만은,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세국정책을 써서 문헌을 개방하고 서양과의 문물을 교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1873년에 당시에 유생들과 일부의 조정의 신하들이 이제 고종이 만 20세가 넘었으니까 대원군은 이제 물러나시오라고 하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대원군이 이제 정권을 놓게 되죠. 그렇게 하고 1873년 이후에 고종은 친정을 이제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문호 개방 정책을 실시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1873년 고종이 친정 이후에 문호 개방 정책을 실시해 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이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서 한편으로 일본이 이제 군함을 몰고 와서 위압을 행하는 상황 속에서 너네 개항할래? 전쟁할래? 라고 하는 그런 요구, 그런 강요와 또 내부적으로는 박규수 등의 나름대로 북학파의 어떤 그런 이제 지식인들이 문호의 어떤 개방을 요구하게 되자 고종은 일본의 요구를 이제 수용하면서 문호 개방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6년 2월에 강화도 조약, 즉 병자수호 조약, 일명 강화도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이제
뭐 수신사하고 문물 시찰단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1876년 제1차 수신사, 1880년에 김홍집 등의 제2차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고 1881년에는 이건 이제 고종이 직접 밀명을 내려서 대규모 문물 시찰단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청나라에도 영선사 등의 문물 시찰단과 청나라의 기기창에 즉 무기를 만드는 곳에 유학생을 파견해서 청나라의 선진적인 무기 기술을 배워오도록 하게 되죠.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종에게 이제 문물을 시찰한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1882년에 조미 수호 조약, 미국과 최초로 서양과 이제 조약을 맺게 되고 그 답례로 83년에 미국의 보빙사라고 하는 문물 시찰단을 이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태평양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찰단들이 그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은 당시 일본과 청나라 등의 나라들의 어떤 변화상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방으로 해서 1880년 12월에 통리기무하문을 설치를 하고 조선의 문호개방 정책을 추진해 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청나라에서도 권유를 하죠. 청나라가 이제 총리기무하문이라는 걸 설치해서 개혁개방 정책을 펼쳐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방을 해서 조선 정부에서도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해서 그 당시에 문호개방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기구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12개의 독자적인 기관을 두게 돼요. 그래서 사대사, 교린사 등은 이제 외교를 이제 그 진행하는 어떤 그 기관, 별도의 기관. 사대사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큰 나라들, 그러니까 큰 나라를 섬기는 하여튼 그런 것이고, 교린사는 그 적은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이제 관할하는 그런 기관이고, 국무사는 지금 요새 뭐 국방부에 해당하는 거죠. 국방을 담당한다든가. 이렇게 밑에 통상사는 통상 관계, 기계는 서양의 선진적인 문물을 이제 받아들인다든가, 서남사는 이제 군함들을, 군물은 군사적인 어떤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어학사는 요새 외교부에 해당하는 거죠. 외국어를 배워드리는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용사는 전선사, 이용사는 나름대로 이제 그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그 적용할 것인가, 이런 식의 12개의 기관을 통리기무하문 밑에 설치를 하고, 여기에 당시에 민겸호, 민영익 등의 여흥민씨의 핵심적인 이제 그 인물들을 배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개화를 추진했던 그런 이제 세력들을 여기에 다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겸호, 민영익 등의 여흥민씨, 즉 명성황후의 친척들과 조영화라든지 이런 당시의 권력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배치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선 정부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외국과의 조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갑니다. 통리기무하문 설치 전에 일본과 병자 수호 조약을 맺고, 다음에
서양 세력과도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미국 국가 이제 조미 수호 조약을 최초로 맺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었고 또 청나라의 일정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하고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게 되죠. 이거는 1882년 이모군란을 이제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한 이후에 조선과 소위 무역 장정을 맺게 되는데 이거는 청나라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으로 맺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그 다음에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883년 10월에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서양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적극적인 문물 시찰단을 보내게 되죠. 첫 번째는 1876년 2월에 병자 수호 조약을 맺고 곧바로 2개월 뒤에 이것은 일본이 요구를 합니다. 조약을 맺은 이후에 조선 정부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에게 사절단을 보내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여튼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김기수 등의 이제 수신사 대표를 보내서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요청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응하는 형식으로 이제 김기수 등 75명의 일본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일본은 이들을 이제 적극진하게 대우하면서 일본을 사정을 알리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갔던 사람들이 김기수가 일동기후와 혹은 수신사 일기 등의 보고서를 이제 써가지고 조선 정부에 제출을 합니다. 두 번째는 4년 뒤에 제2차 수신사 이것은 이제 병자 수호 조약의 조약의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으로 파견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김홍집 등의 인물들이 서울을 출발해서 이제 1개월여 만에 1개월 이상 걸려서 동경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서 1개월 동안 이제 보고 와서 이제 8월에 귀국을 해가지고 고종에게 김홍집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그때 가져온 책을 고종에게 제출을 하죠. 그때 가져온 책이 조선책략, 청나라의 외교관인 황준원이가 쓴 책인데요. 조선책략과 이연 등의 서양 문물을 적은 책을 이제 가져와서 고종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81년에 그 보고를 이제 보고 고종도 크게 느껴서 그 다음에는 고종이 아주 밀명을 내려서 암행어사 파견하는 식으로 비밀 이제 사절단을 보내요. 대규모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 비밀로 보냈냐면은 1880년에 김홍집이가 가져온 이제 책이 그 보고서하고 가져온 책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조선 책략을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거를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정척사적인 지식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일본으로 문물 시찰단을 보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비밀 시찰단을 보내서 이때는 아주 그 12개 팀을
짜고 팀별로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고종이 명령을 내려서 너는 일본에 가서 무슨 무기 기술에서 살펴봐라. 너는 일본의 재정에 가서 재정에 대해서 이제 그 살펴보고 보고서를 올리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일본의 문물 시찰단입니다. 또 81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해서 마찬가지로 김윤식이 대표자인데 김윤식으로 하여금 청나라의 어떤 변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 기기창에는 이제 청나라의 무기국이죠. 무기국에 가서는 청나라의 무기 기술을 배워오는 유학생을 파견하게 합니다. 또 83년에는 미국의 이제 보빙사를 파견해서 미국의 변화상을 가서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청나라, 미국 등의 어떤 변화상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게 하죠. 이게 유명한 이제 황준원이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원이가 쓴 조선책략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 조선책략이라고 한자로 써 있죠. 그리고 광동의 황준원이가 사적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해서 황준원이가 이제 쓴 책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이제 고종에게 바쳤는데 그 조선책략은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원이가 쓴 것이고 이게 조선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외 정책을 펼쳐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쓴 책이에요. 문호 개방을 권장을 했고 또 조선 정부가 가장 주목하곤 혹은 가장 경계해야 할 외세는 누구냐? 그건 러시아라고 봤어요. 그 러시아가 그 당시에 이제 1860년대 이후에 그 유럽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동아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개척을 하면서 그 동아시아에서 만주 쪽으로 이제 공격적인 진출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860년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가지고 청나라 영토까지 이제 일부 잠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경계할 외세는 러시아다. 그 러시아가 지금 남하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그래서 이제 조선까지도 침략해 들어올 텐데 그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친중국하고 결일본하고 연미국해야 된다. 즉 중국과는 친하고 일본과는 나름대로 서로 관계를 형성을 하고 또 미국과도 넓게 보면 태평양을 건너 있는 미국과도 연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었어요. 고종은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조선 정부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집이가 가져온 책이 이연인데 이연은 1880년에 청나라 지식인인 정관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행한 서적인데 그것은 중국을 부유하고 자강할 수 있는 즉 부국 강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야. 그래서 제시한 방법은 당시에 국제사회에 통용되고 있었던 국제법인 만국공법을 이제 중국이 이제 수용을 해야 되고 중국보다는 발달된 서양의 무기 기술과 기계를 도입하고 광산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산업을 진작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것도 당시에 김홍집이가 가져오면서 조선의 어떤 지식인들이 조선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서양의 무기 기술을 도입을 하고 기계들을 도입해서 광산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적절한 입장이다. 조선 정부가 또 혹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앞으로 취해야 할 적절한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조선책략과 이론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국에 이제 배포를 하고 전국의 이제 관청과 또 그것의 지식인들이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지방의 이제 향촌 사회에 있었던 양반 지식인들은, 즉 위정척사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던 지식인들은 대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경상도 지방의 지식인들이 반대가 아주 격렬했어요. 즉 그들의 입장은 뭐 러시아만 외세가 아니고 일본도 서양과 똑같다. 그리고 미국과 연대를 해가지고 다 이게 서양 세력인데 뭐 그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러시아를 막는다. 막느냐? 그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해서 1880년 12월에는 경상도 지방에 있는 양반 지식인들이 그 연명을 해가지고 이제 반대 서명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게 유명한 영남 만인소 사건이었어요. 또 1881년 2월에는 태계 이황의 후손인 이만손이가 나름대로 이 황준환의 조선 책략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는 세국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과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상소, 절대적인 어떤 그 반대 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런 이제 향촌 사회의 양반 지식인들의 반대 상소가 아주 격렬해지게 되자 고종은 일본의 그런 문물의 어떤 상황을 더 파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81년 1월에는 일본의 문물 시찰단을 비밀리에 파견을 하게 되고 9월에는 청나라에 또 김윤식 등의 이제 인물을 대표로 해서 영선사를 파견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83년에는 미국의 보빙사를 이제 파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물 시찰단을 이제 보내는 이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1차 수신사, 제2차 수신사를 보낼 때 그 이제 문물 시찰단 수신사를 보낼 때의 장면을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번에도 전번 차수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883년에 이제 미국으로 보빙사를 보낼 때 찍은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줄 오른쪽에 첫 번째 사람은 청나라의 외교관이에요. 청나라의 통역관 외교관인데 그 사람도 이제 데려간다든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앞줄 오른쪽에 세 번째가 민영익이라고 했죠. 민영익이라고 했고 이 보빙사 사신단의 이제 정사입니다. 정사고 앞줄 민영익 옆에 앉아 있는 앞줄 오른쪽에 네 번째 사람이 부대표죠. 민영익이 대표고 보빙사의 대표고 홍영식이 부대표였어요. 부대표로서 보빙사의 부대표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영식 옆에 있는 인물이 로웰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통역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883년에
이제 보빙사를 파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876년 이제 그 새로운 정부는 조선 정부는 1880년에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하면서 문호개방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해갔고, 두 번째는 외국과의 조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갔어요. 세 번째는 지금 얘기했던 문물 시찰단을 파견해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제2강 3회의 강의를